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겪었었죠. 이런 와중에도 이 기간 동안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 빠르게 초고액 자산가가 된 일명 UN 영 리치들도 등장했습니다. 이들의 영향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인과 주식 시장에 뛰어들며 이른바 동학개미 열풍을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기업들 횡령 소식에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도 급증하는 현실인데요. 이번 주 로포커스에선 공공연히 한국의 테슬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며 투자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전기차 회사 에디슨 EV에 발생한 악재, 그리고 주주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 심층 취재했습니다. 김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유튜버가 국산 가상화폐 루나 투자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루나에 3천만 원 태웠어요. 방금 전에 승부 한번 걸었습니다. 예, 이걸로 3억까지 가보려고요. 약 60%였던 루나코인의 평가 손익이 0%대에서 마이너스 86%까지 떨어집니다. 2주 전 국내외에서 10만 원대에 거래됐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는 지난 13일 99%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른바 루나코인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10만 개미들의 피눈물을 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기버스, 전기트럭 등을 전문으로 만드는 자동차 제조사 에디슨 모터스의 자회사 에디슨 EV가 거래 정지되면서 그 중심에 선 겁니다. 지상파 방송사 PD를 거쳐 친환경 버스 업체 에디슨 모터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강영권 대표는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는 등 언론에 알려지며 승승장구를 거듭했습니다. 2016년에 미국의 테슬라가 아주 전기차 회사로 각광을 받고 막 크기 시작할 때죠. 그때 저는 전기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게 됐고 이왕 인수해서 한다면 테슬라를 넘어서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후 쌍용 자동차 인수 작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상장사 세미시스코라는 법인 회사를 인수하고 지금의 에디슨 EV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강 대표는 그렇게 자신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는 듯 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 한다. 이런 이제 조금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 쌍용 자동차가 한 3년에서 5년 내에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 이러한 강 회장의 자신감 넘치는 행보에 신뢰를 얻어 에디슨 EV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고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튜브나 그런 언론 보도를 보면 거기서 이제 나와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신감이나 포부를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신뢰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신뢰를 보고 그걸 믿고서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가도 잠시 에디슨 EV는 지난 3월 72억 원 규모의 돈을 갚지 못해 거래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는 에디슨 EV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거절을 받고 이에 대한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3월 30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겁니다. 나아가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 계약을 맺었지만 잔금 2,743억 원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 겪게 됐습니다. 이에 강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현재 모든 임직원은 가능한 모든 방안 수립에 외부 전문 집단의 자문을 받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계획 및 방안이 수립되면 즉시 공시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거래 정지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회사를 믿고 기다려주신다면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주들은 팝업창 하나로 주주들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며 차측의 해명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서 회사를 믿고 기다려달라라는 한 문구예요. 좋습니다. 회사 믿고 기다려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믿고 기다리는 동안에 회사에서는
지금 이 크나큰 거래 정지라는 악재 속에서 어떤 미래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정진해 나갈 것이냐라는 그 비전을 우리 주주분들에게 강하게 그 피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 파업청 하나로는 더 우리 주주들을 화나게 하는. 지난해 무려 1180% 주가 급등이라는 기염을 토해내며 수익률 1위를 기록해 관심을 한몸에 받던 에디슨 EV. 일단 내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상장사로서의 자격 박탈 여부, 즉 상장 폐지 심사는 1년 정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에디슨 EV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주주들은 빌 수 있는 곳은 다 빌면서 가는 중이다. 뭐라도 소식 접할까 계속 폰만 보게 된다는 하소연만 내뱉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강 대표를 만나기 위해 에디슨 모터스로 향했지만 사측 관계자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오늘 나와서 계셨나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방송 좀 이제 컨택을 거의 안 하셔서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한국의 테슬라, 일명 에슬라로 불리며 10만 명의 주주들을 끌어들인 전기차 회사죠. 에디슨 EV의 주식 거래 관련 심층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혜인 기자와 이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김 기자, 주주들이 이제 한데 모여서 집단 움직임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임시 주주총회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주주총회 역시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다음 달 8일로 일방적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거래 정지에 이어서 회사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화가 난 소액주주들이 주주연대를 만들어서 대응에 나선 겁니다. 네, 소액주주, 이른바 우리가 또 동학개미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예고도 없던 거래 정지에 이제 주주들이 좀 충격이 정말 컸을 것 같은데 이들의 투자 금액 범위 어느 정도입니까? 네, 개인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17,000주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에디슨 EV가 지난 3월에 11,600원의 거래 정지가 됐으니까 환산을 해보면 2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네, 뭐 얼마가 됐든 이제 이들에게는 굉장히 피 같은 돈인데 이도저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주주들이 피해 보상을 위해서 지금 에디슨 EV 측에 어떤 보상을 요구하고 있나요? 네, 주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지난 4일 주주명부 열람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는데요. 에디슨 EV 주주연대 최대영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의결권을 지금 모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주분들을 조금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회사 측은 주주 간담회나 총회 등을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에게 어떤 비전이나 방향을 꼭 제시를 해줘야 된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의결권을 모아서 이제 주주 명부를 확보해 주주로서 이제 좀 권리를 찾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주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윤재선 변호사를 김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다고요? 네, 윤 변호사는 먼저 에디슨 EV 상대 우선적인 법적 조치로 주주명부 확보 전략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주주들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이제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해서 거래 재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회사가 계속 가능한 영업을 해서 주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목소리를 회사에 보다 강력하고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는. 네, 이런 와중에 회사 측이 뭐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에디슨 모터스 서울 지점을 방문한 건 지난 17일 화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인 18일 수요일에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문기일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취재진의 방문 이후 신문기일이 열리기 직전에 에디슨 EV 측은 주주명부를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에 주주들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소를 취하했습니다. 네, 뭐 저희 취재진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뭐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주 명부를 확보하게 된 건데 뭐 추후에 이 주주들이 뭐 다른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뭐 좀 움직임이 있을까요? 네, 해당 내용을 주주연대 대표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주주들의 주권에 반하는 회사 측의 불합리한 행위가 있을 경우 수집된 의결권으로 대응을 하고자 한다며 아직은 그러한 사항이 없으니 소송 관련 계획은 없다는 게 최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잠깐 언급하기는 했지만 요즘 횡령으로 인한 거래 정지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도 좀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개미들은 투자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네,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자신들의 노동소득에 좀 부족함을 느껴서 투자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윤 변호사는 조급해하지 말고 회사의 사정을 잘 살핀 뒤 투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 조심스럽지만 지금 뭐 사회가 이제 노동소득이 조금 더 이제 경시되고 다들 자본소득을 얻으려고 이제 마음이 조급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 조급함을 조금 억누르고 이제 회사의 뭐 재무제표도 보고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서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네,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 에데슨입이 한 1년 기간의 개선 기간이 남은 상황인데 하루빨리 좀 거래 재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AI가 투자를 대신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 한 번쯤 해보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경우 AI가 자산을 관리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변호사님, 혹시 이 로보어드바이저 무엇입니까? 네, 로보어드바이저는 이제 자본시장법에는 전자적 투자 조언 장치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투자 일임업 등 이제 금융 투자에 대한 뭐 자문이나 업무를 좀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보어드바이저는 일정한 수준과 좀 검증을 거친 인공지능 알고리즘, 즉 AI가 고객이 자산 보유 현황이랑 나이, 투자 성향 등을 기초로 이 고객한테는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자, 그럼 AI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뭐 정확하고 객관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투자 자문해주던 서비스 등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위험은 없을까요? 네, 물론 AI가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하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술이 활용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로봇 어드바이저가 어떻게 이러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어렵다 본 거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규제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 하는 용어에 있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정한 프로그램이 스스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고 학습 결과에 따라 조금 더 개선된 결과를 스스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알고리즘에서 하지 못했던 요즘에는 음성 인식이나 이미지 인식 그리고 추가로 번역 등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많은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또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혹시 이거 좀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이게 딱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뭐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관마다 뭐 약간씩 좀 차이를 두긴 하는데 머신러닝은 데이터와 경험이 증가할수록 이제 성능이 이제 개선되는 알고리즘인 반면 딥러닝은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인간의 두뇌 학습 과정을 좀 모방한 신경망 네트워크를 반복적으로 연산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다.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실 텐데요. 조금 거칠지만 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머신러닝 학습하는 데이터를 이제 수동으로 이제 사람이 좀 제공해줘야 되는 시스템이고 딥러닝은 이제 데이터를 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어떨 때 좀 딥러닝이 좋고 어떨 때 머신러닝이 좋고 이거 좀 어떨 때 해당이 될까요? 네, 흔히들 많은 분들이 딥러닝이 보다 이제 개선된 시스템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딥러닝 사용 전에는 데이터의 종류, 개수, 레이블링 같은 기초적인 자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딥러닝이란 말씀하신 그대로 엄청난 수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더 나은 결과를 찾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적은 데이터나 적은 양을 가지고 딥러닝을 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좀 가져오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또한 이것들과 관련해서 그 CPU라고 하는 장비의 성능도 우수해야 되거든요. 그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장치가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딥러닝이 구현되는 대표적인 기술에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구글 번역기나 팝하고 챗봇 서비스와 같은 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머신러닝은 스마트 팩토링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여러 가지 장비와 모듈에 있어서 그 장비들이 진동과 움직임의 센서들을 감지해서 몇 번의 모듈이 어떤 기어에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습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들으면서도 살짝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 로보어드바이저라는 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좀 이거를 제대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라는 좀 얘기도 나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세무사님께서? 네, 현재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한 자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는 위험 성향과 위험 등급에 따라서 다소 이제 획일적으로 모든 자산 분배를 좌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많은 분들의 의견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고객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대부분의 자산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안전자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일부만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의 구성, 즉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고객의 목적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개별 자산이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런 어드바이저 활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러면 또 혹시 뭐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좀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좀 실무상 운영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제 알고리즘을 고객한테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테스트베드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좀 거쳐야 되는데요. 현재는 이제 AI 알고리즘별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뭐 1년 정도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또 테스트베드의 운영이랑 관련해서 알고리즘의 확장성을 위해서 조금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개발업체가 이제 알고리즘 하나를 등록해서 이 테스트베드를 거치고 나면 나중에 또 이제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게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또 이제 시장에 출시를 하려면 다시 또 1년 정도 이 그 테스트베드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이 시장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트렌드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게 좀 대응해 줄 필요가 있는데 뭐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뭐 가령 뭐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걸 좀 뭐 새로운 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테스트베드 1년 거치고 나면 뭐 전쟁 다 끝나 있고 시장은 바뀌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아직 몇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좀 상존하는 것 같은데요. 자, 세무사님, 변호사님, 혹시나 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선택할 때 기준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뭐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기존 로봇 어드바이저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해당 기업이 몇몇 알고리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 자체의 성능을 평가해서 그걸 기준으로 좀 평가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상품을 여러 개 놓고 좀 뭐 비교를 해보실 텐데요. 이제 아무래도 뭐 금융과 IT 만남이므로 이제 해당 기업의 인력의 우수성에 따라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의 우수성이 좀 좌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기업들이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제 VC들이 계속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이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역량에 대해서 나름 뭐 이제 소비자는 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심사위원들이 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깊이 또 평가를 해봤으니까 내가 고민하지 말고 다른 이제 그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을 내가 좀 참고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되면 좀 이제 더 편하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VC들이 투자 내역은 이제 더 VC라는 곳에서 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이를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를 두고 경찰과 라이더들 간 지난한 법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의정부 경찰서가 서부로에 오토바이 금지 제한을 걸면서 라이더들이 최초로 집단 소송을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통행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에선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처분 취소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4월과 5월 약 2달에 걸쳐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 이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6월 의정부 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입니다. 서울 북부와 의정부를 잇는 의정부 서부로에 대해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륜차 관련 사망 사고가 3건이 발생해 이를 예방하겠다는 게 경찰이 밝힌 취지입니다. 이런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이륜차 운전자들은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횡포라며 곧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는 길인 일반 도로를 막는 건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게 라이더들의 주장입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제 그 재판은 종료된 것 같고 해서 이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렸는데 저 도로는 누가 다녀도 다녀야 될 길이에요. 일반 도로인데 왜 그 자동차 전용 도로에다가 그 비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라이더들은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 금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8월 효력 정지 소송에서 법원은 경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입니다. 운전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경찰, 통행 금지가 운전자를 더 위험하게 한다는 라이더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지난달 본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의 통행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지난 4월 7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렸고 이날 역시 라이더들은 부당함을 성토했습니다. 이륜차의 안전과 관련 없이 단지 서부로 인근에 이제 위치하시는 곳에서 그런 주민분들께서 제시하시는 민원들에만 이제 입각하여 저희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훼손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부당하다고. 이들을 대리하는 이호영 법무법인 삼율 변호사는 의정부 경찰서의 처분은 취소해서 더 나아가 무효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취소 사유 정도가 아니라 이건 무효 사유다. 왜냐하면 그런 그 경찰서장 통행 금지 처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기간을 정할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간이 없이 그 통행 금지하는 거는 예컨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데 기간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기한 체포하면은 당사자의 권리 침해가 너무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처분의 주요 내용을 결한 것으로서.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크게 2가지 쟁점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경찰서장이 기간이 없는 통행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경찰서장은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의정부 경찰서 측은 별도 고시일까지라는 기간을 두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변호사는 기간을 정한다는 처분 권한의 주된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결정 재량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 변호사는 처분 사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의정부 경찰 측의 처분이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이 변호사의 말입니다. 경찰 측의 처분 요건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통행 금지로 인해 위험이 방지되는지도 의문인데다 오히려 라이더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분 취소 소송, 그 2번째 재판이 있던 지난 5월 12일, 경찰 측은 공고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며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훈령에 의거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을 결정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는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 적용됐단 겁니다.
법원은 효력정지 소송에 이어 이번 재판에서도 경찰 측의 답변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의 판단의 영역으로 갖는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6조 2항에 의한 처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6조 1항을 처분서에 추가한 것이라고 명확한 주장을 하는 상태는 전혀 아니고요, 지금. 그 중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별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 지금. 판결 후 이 변호사는 법원을 나서며 선례가 없는 재판이니 법리적 주장을 더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선례가 없는 재판이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좀 주장할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전문적인 그 교수의 의견서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 별다른 뭐 반박 의견이 없으면 판결이 올 한 여름이나 가을 정도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원골 라이더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계속 가야죠. 끝까지 갈 거고요. 되게 지금 억눌려 있거든요. 라이더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앵그리에서 뿔이 좀 2개가 더 났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더 뿔이 나지 않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기일은 2달 후인 7월에 잡힌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법률방송 로포커스, 에디슨 EV 주식거래 정지 관련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루나코인의 폭락, 상장사의 상장 폐지 위기 등 잇따른 금융업계 악재로 인해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에디슨 EV 상장 폐지가 되기까진 당분간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것이므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진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시장과 관련한 법제도 구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유관부처의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한 제2의 루나, 에디슨 EV 사태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